그러면 이제 제4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양 환경과 기후 변화의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이자형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석자 여러분. 이렇게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준비가 되셨나요? 또 다른 멋진 하루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오늘 오전 세션에서는 해양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그리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그리고 대한국제법학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UN 해양법 협약 발효 3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많은 변호사들은 사실 숫자에 능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숫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권고적 의견을 코시스로부터 받았던 그 요청이 이루어졌던 건 몇 년도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좀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죠? 2022년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이 날짜가 혹시 무언가를 연상시키지는 않으시나요? 네, 한국에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민주화를 하는 과정에서 12월 11일이 중요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이 날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2월 12일은 바로 파리 협약이 태어난 날짜입니다. 기후변화에 관련된 파리 협약이 12월 12일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시스가 권고적 의견을 요청했던 그 날짜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웅클로스가 언제 태어났는지 날짜 아시나요? 네, 바로 1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 그리고 12월 12일 이 양 날짜를 생각해 보면 파리 협약과 굉장히 가까운 날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두 날짜의 의미를 이렇게 연결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두 의견 관련 케이스에서 구두 심리가 언제 시작이 되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9.11, 즉 9월 1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9.11이라는 것은 지구가 SOS를 보내고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거의 40여 개 국가와 정부 간 기구가 참여해서 2주간 구두 심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비상벨이 울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비상벨에 따라서 우리는 응급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적 의견이 언제 발표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5월 21일이었습니다. 5월 21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제가 좀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제가 좀 찾아보았더니 1927년 그해 5월 21일에 최초로 뉴욕에서 파리까지 중간에 쉬지 않고 비행을 했던 그런 날짜였습니다. 린버그가 이 비행을 해내고 말았죠.
제가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사건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들이었고, 그리고 과거 이 비행이 있었을 때에는 오늘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33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이 종료된 것은 5월 22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럽과 북미를 이렇게 연결한 사건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법과 국제법 그리고 국제환경법 간에 이런 점이 연결된 것이 바로 5월 21일입니다. 즉, 첫 비행이 있었던 이후로 10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해양법과 국제환경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권고적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 우리 모든 논의를 종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다양한 여러 웅클로스 조항들을 연결하고 특히 제12부에 나온 조항들을 잘 연결하여서 기후변화 과학과 기후변화 체제 관련된 연결을 지었고 이와 유사한 결론을 두 건의 별도 권고적 의견 절차를 통해서 ICJ와 또 미주 간 인권재판소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그리고 국내적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거의 2,000건이 넘는 기후변화 관련된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분쟁에 권고적 의견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저도 예의주시할 예정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바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협상과 또 관련된 논의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를 기대하며 오늘 토론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해리슨 교수님이십니다. 해리슨 교수님은 현재 영국의 에딘버르그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환경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가 상세하게 소개를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리슨 교수님, 그럼 발표 시작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 또한 이러한 훌륭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이렇게 와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기를 희망하며 어제에 이어 우리가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패널의 주제는 해양환경과 기후변화입니다. 이 분야와 관련하여 저희 웅클로스가 발효된 3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제 발표에서 해양 보호 구역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양법이 이 분야에서 발전해 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이 해양 보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고 기후변화와의 관계를 맺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해양법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그리고 꼼꼼한 해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고 그리고 환경법과 연성법 그리고 글로벌 체계와 지역 체계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운클로스라는 법 하에서 MPA, 다시 말해 해양보호구역에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해양보호구역을 렌즈로 사용하여 관련된 사안들을 살펴보고 지난 30년 동안 운클로스가 이 관련 분야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해양보호구역 MPA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매체를 열어보면 그리고 신문을 펼쳐보면 굉장히 우울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특히 해양 환경이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MPA는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양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틀을 제공해 줍니다. 관련하여 작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서쪽에 있는 곳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아시다시피 저희의 이 해양 보호 구역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여러 지역 사회가 오랫동안 캠페인을 벌이면서 이 지역의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것이 지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풍부한 해양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여기 해저 그리고 해양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습지도 위치해 있습니다. 2008년에 처음 지정이 되었고 이제는 이 남부 지역의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10년 이상 관련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로 조개류의 4배가 증가하였고 그리고 또한 롭스터의 경우에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족과 종이 증가하면서 다른 지역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 지역의 생태계가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이며 MPA가 해양 환경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국제적인 정책 프레임워크와 법률 프레임워크가 국가의 이러한 노력을 저해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를 비롯한 많은 위협이 해양 생태계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제 발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이 무엇이고 이 MPA는 다른 개념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말씀을 드리며 다음으로 MPA 관련된 국제정책 프레임워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법적인 조항들을 살펴보는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러 가지 관련된 핵심 국제 법률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법 조항과 이 법 체계가 MPA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제약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클로스를 당연히 살펴보겠죠. 그리고 생물다양성 협약을 살펴볼 것이고 지역 차원에서의 해사 기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내 관할권 이원 지역에서의 MPA에 관련하여 BBNJ 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단일한 정의는 없었습니다만 BBNJ 협정 교섭 과정에서 이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BBNJ 협정에서는 이 MPA를 더 포괄적인 구역 기반 관리 수단의 일부로 포함시켰습니다. BBNJ 많은 분들은 ABMT라고 하는 약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구역 기반 관리 수단의 약자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이러한 좀 더 큰 범주의 개념과는 차별화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생물 다양성 보호라는 체계 하에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우리가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들을 정의를 하고 이 보존하고자 하는 대상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물론 해양보호구역 이외에도 다른 출발점을 가진 여러 구역 기반 관리 수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운과 어업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의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규제함으로써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서식지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활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섹터 기반의 접근 방법은 이 보호에 있어서 제약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보호구역이 때로는 더 나은 그리고 더 일관성이 있는 구역 기반 관리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텍스트 그리고 정책 문서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개념과 용어들이 종종 혼재하여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둘을 크게 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일단 정의와 관련해서 살펴보자면 그리고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개념 정의가 되겠는데요. 종종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오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의 보호 수준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해양보호구역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장표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IUCN에서 해양보호구역을 구분한 것인데 6가지 종류의 해양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보존이 되는 곳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채굴 활동도 불가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활동 자체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다양한 종류의 활동들이 가능한 곳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들이기는 하지만 일부 이 보존의 목적과 부합한다면 인간 활동이 허가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BBNJ의 협정 정의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존 목표와 일치하는 경우에 지속 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BBNJ의 정의를 보면 MPA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지 오웰을 인용한다면 MPA는 모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일부 보호 지역은 더 강력한 보호를 제공한다라고 보겠습니다. MPA를 본 학술회의에서 웅클로스의 30년을 들여다보는 행사에서 논의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MPA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법률적인 체계들이 지난 30년 동안 발전해 왔기 때문이고 이는 웅클로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1992년 웅클로스가 발효하기 좀 전에 리오에서 국제적인 차원의 본격적인 정책 수립이 마련이 되었고 또한 그 행사에서 어젠다 21과 함께 이 전 지구를 위한 선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이러한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국가가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들을 나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젠다 21이 채택된 이후에 다양한 여러 국제적인 정책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좀 더 구체적인 정책 약속들이 나오게 되었고 목표라는 측면에서도 좀 더 구체화되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 지속가능 발전 세계정상회의의 선언을 보면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각국에서 MPA 네트워크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012년이었죠. 다음으로 2010년에
또한 목표 11에서 2020년까지 최소 17% 그리고 연안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숫자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보면 연안과 해양 지역의 최소 10% 정도는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며 이를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2015년 SDG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과연 성과는 어떠할까요? 아직까지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진전이 있었고 육상과 내륙 수역 그리고 연안과 해양 지역의 해양 보호 구역의 지정에 있어서는 2020년까지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여러 조치들을 통해서 가능한 보호 지역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생태적으로 대표성을 가지는 이러한 지역을 지정하고 연결하면서 효과적인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좀 더 열심히 노력해라라는 성적표를 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목표를 살펴보자면 2022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육상, 내륙, 해양, 연안 지역에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 최소 30%를 지정하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고 목표 연한은 2030년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또한 더 주변에 있는 경관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환경에 잘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인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에서 30%로 상향 조정을 한 것은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다양한 목표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해양 보호 구역은 다른 여러 생물다양성 목표들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해양 생물다양성 회복 그리고 기후변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패키지 조치들로서 함께 총괄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의지의 표현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혀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30, 30 굉장히 간단한 타겟을 가지고 있죠. 30년까지 30%를 지정하자라는 것은 매력적인 구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관할권에서는 어떠한 법적인 체제가 없더라도 2030년까지 3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정치적 선언은 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폭넓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법적인 부분을 다루어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클로스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해양 보호 구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차원에서 웅클로스 조항들을 살펴보면 구역을 기반으로 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192조 그리고 194조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국이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194조에 따르면 매우 희귀하거나 손상되기 쉬운 생태계에 고갈되거나 멸종의 위협을 받거나 위협에 처한 생물종 및 그 밖의 생물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보호할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법리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의무사항들이 어떻게 이행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법원과 재판소 등에 따르면 제192조 그리고 제194조는 모든 해양구역에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소의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에 따르면 심지어 권할권을 가지고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수역에까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남중국해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과 해양 그리고 내수역과 해양 등을 포함해서 모든 이런 서식지와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해야 되는 의무 조치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관할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리에 따르면 물론 여기에 또한 실사와 또 노력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환경법에 나와 있는 그런 원칙들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ICJ의 판결에서 명확성을 더해준 것에 더해서 심해 또 국제해적기구와 심해적 분쟁 재판부에서도 유사한 의견을 내놓은 건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과연 법리를 통해서 좀 더 명확성과 구체성을 더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 하나의 모든 국가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규칙이나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심해적 분쟁 재판부 또한 다양한 어떤 상황과 다양한 변수들을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즉 국가 차원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경계가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의무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사용 가능한 최고의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를 재판소에서 평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옵션을 가질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식인지 또 사용 가능한 최고의 과학을 기반으로 했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 권고적 의견에서 언급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증거를 리뷰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생태계는 계속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증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과학적인 증거를 업데이트함으로써 MPA 네트워크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강조가 되었던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 큰 규모의 국제적인 규칙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웅클로스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웅클로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제 규범과 국제 규칙들을 반영하여 실제로 당사국이 어떤 의무를 지닌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992년에 채택이 된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아마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국제 협약이 될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은 구체적으로 8조에서 해양 보호 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어떠한 의무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6조에 따라 채택된 국가 생물 다양성 전략 및 행동 계획에 따라 이 보호 구역들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웅클로스의 신의 보존 의무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 다양성 협약 즉 CBD의 이 내용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입니다. 이 CBD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제법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 상세한 내용들을 추가하게 된다는 점인데 바로
이 연성법을 이용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들이 이 CBD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양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이런 체계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CBD 당사국들은 이에 따라서 다양한 가이던스를 마련함으로써 당사국들이 제8조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이 해양 관련해서는 많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표성 있는 MPA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 과학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도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프로세스를 통해서 MPA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도 있고 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포함시키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가이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보호구역에서 어떤 활동이 수행이 되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준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대화를 하고 어떠한 신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해석을 더함으로써 합의에 의해서 채택이 된 이 내용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CBD와 웅클로스 당사국들은 어떻게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웅클로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 CBD의 가이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클리커를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또 중요한 이 CBD와 관련된 활동이 바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해양 지역에 대한 가이드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차원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지역이 그러한 지역인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에서 함의를 가집니다. 이 프레임워크 자체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좀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CBD 프로세스를 통해서 앱사스를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해양 지역이 생물학적으로 중요한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앱사스 프로세스는 해양 보호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앱사스와 관련된 문서들을 보면 여기에 디스클레이머가 나와 있는데요. 과학적인 또 기술적인 그런 활동이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앱사스의 기준은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검증과 추가적인 조정을 거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BD 프로세스에서 이 앱사스 프로세스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앱사스 프로세스는 우리에게 큰 귀중한 지침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 협상된 BBNJ 협정이 중요성을 띠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BBNJ 협약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교섭에 참여한 분들도 여기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BBNJ 협정은 다양한 현재 국제 법적인 체계에서 가지고 있는 공백을 메꾸고자 한 것이고 또한 이 섹터 중심의 접근 방법이 일관된 그리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적절하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교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면서 또한 포괄적인 구역 기반 관리를 하고 생태계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발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발효가 먼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해 지역에서의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범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합의에 의해서 취해야 될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협정에 대해서 제대로
발효가 된다면 효과적인 역할을 해서 30-30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의 30-30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 협정이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레임워크가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이 BBNJ 협정에 따르면 상당히 상세한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행위자들이 참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국가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국가 행위자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참여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콥 의사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협정이 톱다운 방식이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 당사국들이 MPA를 설정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컵이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방식, 다시 말해 상향식으로 어느 정도 기울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PA를 설정하고 또 관리하는 조치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향식에 가까운 방식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부의 내용을 보면 콥이 기존에 여러 기구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채택이 되어 있는 기구나 또 지역, 글로벌 차원에서의 노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콥의 역할이라는 것이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소지역, 지역, 부문별 기구의 활동을 장려하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효율적인 조율 메커니즘을 콥과 당사국들과 다른 기존의 기구들 간에 가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과연 앞으로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될 것인지는 당사국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누가 참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컵 당사국과 다른 여러 부문별 기구 간에 양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모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모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앱사스 지역 워크숍이 의미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여러 행위자들이 그리고 기존의 기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율이라는 것은 전체 프로세스의 마지막 부분에서만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조율은 아주 초기 단계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조율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실제로 특정한 보호구역 지정 계획 이전에 그것이 제출이 되기 이전에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BBNJ 협정은 현재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이 되었던 협정이나 기구들을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거나 축하해야 될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해석을 해보면 국가는 국가 관할권 내의 해양 지역에 대해 1년에 MPA를 지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일부 재량권을 보유하고 그리고 신의의 의무를 가지고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현재 많은 CBD와 같은 이런 국제기구와 메커니즘을 통해 마련이 된 가이드가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러한 가이드와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들이 서로 배우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서로 상호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설정한 목표 그리고 3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포괄적인 발표를 해주셨고 MPA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